다음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들어가도록 할게요. 9월 1일에 주 연두는 1년치 임차료를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비용 처리하시오. 자,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임차료 처리하겠죠, 우리? 그죠? 임차료, 대변에 현금 하고 처리할게요. 대변에 현금 나가요. 120만원. 왜요? 임차료 내느라고요. 월세를 1년치를 한꺼번에 냈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9월 1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120만원이나 자, 잡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임차료라는 비용은 단기분은 9, 10, 11, 12 4달치만 임차료여야 돼요. 여기는 언급이 없지만 월할 계산한다고 할게요. 월할 계산이라는 것은 월별로 나누라는 거예요. 1년치 120만원이니까 한 달에 10만원 잡으면 사실 올해치 임차료는 40만원만 돼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 비용 처리한 다음에 넘어가면 손익계산서에 80만원어치나 과대하게 잡힌다는 거죠. 왜곡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이 얘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줄어들게 해요. 그래서는 해서 임차료 계정에 40만원만 남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수정 분계를 한다는 건. 단기분만 남기고 차기분을 빼 대변에 이런 뜻입니다. 대변에 임차료를 빼요. 얼마를 빼야 할까요? 내년 8월 말까지겠죠. 내년 8월 말까지니까 80만원이 대변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단기분만 남겠죠. 1년치 중에 차기분을 빼면 단기분이 남겠죠. 그리고 대변에 왜 빼나요? 하고 쓰는데 비용을 왜 빼나요? 선급해둔 비용이거든요. 내년 걸 미리 내놨다 이거예요. 내년 거 미리 내놨어요 라고 해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여기 자산 감소했거든요. 80만원이 더. 그래서 그 비용이 선급 비용이란 자산입니다 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쪽에 와서 증가하면 돼요. 내년 비용이니까. 그래서 내년 비용을 내년에 잡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주는 거, 이것을 비용의 이연이라고 해요. 비용의 이연에는 반드시 선급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돼요. 비용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니까. 게다가 먼저 미리 내년 것까지 줬었다. 내년 것까지 준다는 건 미리 주는 거니까 선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부분 임차료 처리했다가 내년치를 빼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봐요. 9월 1일에 주 연두는 1년치 임차료 120만원 현금으로 냈는데 여긴 자산 처리하래요. 자산. 일단 대변에는 현금 120만원 나가요. 왜요? 우리에게 별말 없이 공개하라고 했다면 임차료라는 비용 처리하겠지만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선급이라는 계정을 써야 돼요. 선급 중에 임차료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선급 비용으로 통칭해서 써요. 선급 임차료라는 계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 말 없으면 미리 낸 비용입니다. 자산 120만원. 물론 이 120만원 중에는 선급해둔 비용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단기분도 있다는 거죠. 이대로 분계를 하고 수정 분계를 하지 않으면 올해치 임차료는 한 푼도 없고 다 내년 건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9, 10, 11, 12 있잖아요. 그죠? 다시 따져보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있는데요. 결산 때 대변에 좀 빼야겠어요. 왜요? 선급비용 진짜 미리 낸 비용은 얼마가 되게 하라. 얼마가 되게 하라? 내년 거는 얼마치? 8개월치만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80만원만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에 남게 하기 위해서 대변에 40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40만원을 빼면 자 1년치입니다. 그런데 선급비용이란 뜻은 전부 내년 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거는 진짜로는 80만원이니까 80만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빼. 그럼 저 40만원은 왜 빼나요? 단기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기분은 비용, 임차료라는 비용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선급 비용 중에요. 40만원은 빼야 해요. 80만원만 남아야 해요.
왜요? 단기분 임차료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단기분을 발생시켜야 돼요. 이 계정은 내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 것만 있는 건 아닌데 하고 빼요. 그리고는 올해 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임차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였던 애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비용 전부 단기 비용이에요 처리했다가 내년치를 빼던가, 전부 내년치예요 했다가 올해치를 빼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별말 없으면 이렇게 처리했다가 이렇게 대체합니다. 자, 이번에는 9월 1일에 주보라는 1년치 임대료를 120만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았대요. 현금으로. 현금 받았어요. 120만원. 왜요? 임대료 받았거든요. 하고 수익 처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수정 분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전부 단기의 수익으로 보고가 되게 된다. 그런데 실제 단기의 수익은 9, 10, 11, 12 4달치만 단기의 수익이어야 한다는 거죠. 단기의 수익이라는 것은 여기 1번 처리했고 결산일 수정 분개를 해서 는 얼마가 남아야 되냐면 단기분은 40만원만 남아야 되죠. 단기 임대료는 40만원이고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내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익이 120만원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1년치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올해 수익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 40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 그러면 얼마를 빼야 돼요? 80만원을 차변에 빼는 거예요. 임대료 80만원 뺄게요 라고요. 그러면서 왜 빼나요? 하고 적어주게 되는데 내년 수익까지 미리 받아 놓은 거죠. 미리 받았거든요. 선수, 뭐를? 수익을. 부채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전부 단기분입니다. 라고 처리했으니 아니에요. 하고 내년치를 빼요. 그리고 올해분만 남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임대료 좀 뺄게요. 하고 차변에 임대료 좀 뺄게요. 80만원이요. 왜요? 내년 것까지 미리 받은 거거든요. 부채 처리해둡니다. 이것도 수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에는 반드시 선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자, 뭐로 처리했냐면 전부 내년 거로 처리하겠대요.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기는 해요. 우리 시험에는. 전부 차기분이에요 라고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부채로 처리했대요. 아닌데 오면 올해 것도 있는데 하고요. 자, 따져봅시다. 전부 내년 거예요 라고 처리했어요. 그럼 아니에요 빼야 해요 라고 빼겠죠. 뭐 얼마를. 단기분을 전부 내년 거가 아니에요. 내년 거는 아이쿠 내년 거는 얼마가 되게 하라. 내년치는 80만원이죠. 80만원만 선수해 둔 거예요. 라고 80만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빼라는 거예요. 왜 빼나요? 단기분도 있거든요. 단기 임대료 있거든요. 하고 올해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전부 내년 거예요. 했다가 아니요 올해 것도 있어요. 라고 해서 내년 거는 80만원 8개월치만 되게 올해 4개월치를 증가시켜라. 자, 선수 수익에서 좀 뺄게요. 40만원이요. 왜요? 올해치 있거든요. 라고 임대료 처리합니다. 금액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잘 보셔요. 자, 많이 헷갈리지만 자꾸 들여다보셔서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실무할 때도 많이 연습해요. 결산에 얘들이 꼭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것까지 미리 주고 미리 받은 걸 빼는 상황인 거고요. 정리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내년 건 고사하고 올해 것도 주고받지 않았어 가지고 기록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줄 날이 내년 언젠가거나 받을 날이 내년 언젠가거나 그래서 아직 못 주고 못 받은 것들은 못 주고 못 받았어도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하면 분개해야 되죠. 그죠? 현금주의가 아니니까. 자, 해볼게요. 140번 연두는 10월 1일에 100만원을 차입하였고 빌렸대요. 10월 1일날 원금과 이자는 내년 9월 말에 갚기로 했대요. 이자는 연 12% 그러니까 112만원을 내년에 주겠죠.
그런데 끝?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년에 주면 되지 뭐 올해 뭐 할 일 있나? 이러면 안 돼요. 봐요. 이 돈을 우리가 10월 1일에 빌렸단 말이에요. 12개월 불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자는 내년에 12만원을 주겠지만 주는 건 내년에 주는 게 맞지만 10, 11, 12 세 달치 이자가 올해 있잖아요. 올해치 세 달 이자를 인식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 12%인데 100만원이니까 12만원. 그런데 세 달치니까 한 달에 만원 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아이고, 발생했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대변에 비었어요. 부채 처리하는 거예요. 내년에 줄 거니까 아직 부채예요. 못 주고 있잖아요. 그죠? 미지급. 그런데 그냥 미지급금하고는 달라요. 미지급금은 지금 줬어야 하는데 못 주고 있는 건 거고 지금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의 차이는 미지급금은 줬어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 거고 얘는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안 주고 있는 거.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약속한 날이 아직 안 되었을 뿐이다. 그 부채가 요거예요. 지급기일 도래하지 않은 부채. 자,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요. 자, 그 다음 보라는 10월 1일에 100만원을 대여해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내년 9월 말에 받기로 했지만 단기 이자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빌려줬어요. 세 달치. 똑같아요. 연두가 보라한테 빌렸나봐요. 그래서 세 달치의 이자를 발생시켜라. 이자 수익 발생했어요. 하고 자기 자리에 넣어요. 10, 11, 12 세 달이니까 3만원이라고 발생시키는데 못 받았죠. 내년에 받을 거예요. 내년에 못 받은 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발생주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시켜요. 그런데 못 주고 못 받았을 뿐이다. 요렇게요. 이런 것이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고요. 그 다음 결산일 현재 12월 월세 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원래 12월 월세는 언제 줘야 되냐면 매월 말에 주기로 했대요. 그 달의 월세는 그 달 말에 주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 지급일인 거죠. 월세 지급일. 그쵸? 자, 조건, 못 조건 발생했어요. 임차료 만원 발생했어요. 근데 못 주고 있는 거죠. 미지급. 그 다음 미지급 금일까? 미지급 비용일까? 이거는 도래했어요. 오늘이 지급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래한 거는 미지급 금입니다. 그런 구분. 그래서 지급일이 다음 달 1일이기만 해도 당장 내일이기만 해도 이건 미지급 비용입니다. 도래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루가 남았죠. 그런데 오늘은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도래했다 해서 얘는 미지급금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외화 단기 대여금이 있대요. 외화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100만원 빌려줄 때는 달러당 1000원일 때 빌려줬는데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 되었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빌려주는 날 대변에 뭐 보통예금 나갈게요. 외화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나가요. 100만원. 왜요? 단기 대여했거든요. 얼마요? 100만원이요. 했는데 결산 수정 분계를 거친 후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오늘은 결산일이고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단기 대여금을 오늘의 환율로 적용을 시켜 보니 달러당 1200원이고 100만원이 치면 1000달러 빌려줬었던 거죠. 그러면 그걸 대입하면 오늘 120만원의 대여금이 있는 거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환율로 적용시켜야 돼요. 12월 31일 현재 우리는 자산부채 자본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는 걸 보고하는 장부가 재무상태표니까. 그랬을 때, 자, 100만원어치는 빌려주는 날 이미 분계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120만원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이 결산일 날 분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기 대여금을 늘려야겠죠. 20만원어치. 20만원어치 늘어요 라고 하면 기존의 거랑 플러스 돼서 이렇게 잔액이 돼요. 그러면 왜 느는데요? 하고 써야 되죠. 수익. 자, 대변은 수익입니다. 그 수익의 이름이
외환 차익은 안 돼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거예요. 외화 환산 이익이 났거든요. 외화를 환산했더니 이익이 났네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외환 차익과 무슨 차이냐? 외환 차익은 이 대여금을 돌려받는 날 보니까 빌려주는 날보다 현금이 더 많이 들어오네. 왜 더 들어오니? 할 때 그때 쓰는 게 외환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주고 돌려받을 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이 대여금을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내 장부상의 기말 시점의 기준 환율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대여금을 증가시키는 중이에요. 그죠? 이때는 외화, 얘는 결산일에만 써요. only 결산일에만 써요. 그런데 얘는 갚는 날 쓰는 거예요. 기중에 갚을 수도 있고 기말에 갚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고 발생할 수 있고 얘는 결산일에만 발생한다. 그날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기준의 환율로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외화. 그런데 주로 기중에 갚을 때 나는 것도 외화라고 자꾸 써서 그렇게들 틀리시더라고요. 계속 이래도 외화 저래도 외화. 뜻이 매우 비슷하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이거는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상환하고 회수할 때 발생하는 거고 외환 차익, 외환 자손은요. 얘는 결산일날 환율의 변동을 맞춰주느라고요. 환율의 변동 때문에 채권 채무가 달라지는 걸 맞춰주느라고 나 혼자. 그래요. 자, 그때 쓰는 게 외화. 자, 분기할게요. 차변에 단기 대여금 늘어요. 20만원이요. 왜요? 외화를 환산했더니 이익이 났더라고요. 요렇게요. 물론 대여금의 거래처 알려주면 씁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겠죠. 그죠? 100만원 빌려줄 땐 100만원이었는데 오늘의 환율로 대입하니까 90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90만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좀 줄일게요. 10만원 하고요. 빌려줄 때 차변에 있었을 거니까 왜요? 왜 대여금 줄여요? 외화를 환산했더니 손실이 났어요. 글쎄. 자,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외화 환산. 자, 그 다음 2012년 4월 1일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 10만원에 상환기일이 차기 즉 2015년 3월 말이다. 자, 이게 결산분기 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뭔가? 자, 2012년 4월 1일에 빌렸어요. 그러면 그해 12년 12월 31일에 얘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보고되면 되죠. 장기차가 맞죠. 왜? 갚을 날이 언제냐? 2015년 3월 말이니까요. 언제 갚아요? 2015년 3월 말에 갚을 거예요. 그러니 아직 12년 말 봤을 때는 1년을 초과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장기차입금하고 빌려온 이때 장기차라고 분개를 해놓은 걸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 장기차 하고 보고하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그 다음 해로 그냥 13년 12월 31일 날 봐요. 이날 기준으로도 장기차가 맞나요? 네, 이날 기준으로도 장기차예요. 15년이니까 1년보다 멀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해가 지났어요. 14년 12월 31일 날 봅시다. 자, 이날도 이게 장기차면 되나요? 14년 말에 봤더니 갚을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이제는 더 이상 얘가 장기 차입금 있어요 하고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에 한다는 거예요. 갚을 날이 1년 이내로 도래했어요 라고요.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은 돈 빌려올 때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요. 왜요? 빌렸거든요 하고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그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를 차변에 감소시킬 거예요. 2014년 말이에요. 오늘은 2014년 말이에요. 갚을 날이 차기가 된 거예요. 내년이에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알려주면 쓰고 10만원 없애버리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을. 왜요? 갚았어요? 아니요. 갚는 건 아니에요. 뭐가 생겼어요? 유동성이 생겼어요. 장기 부채였는데 요렇게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고 새로운 부채로 갈아태우는 거예요. 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부채니까.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부채로 더 이상은 보고할 수는 없다. 갚을 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럼 단기차로 하면 안 돼? 단기 차입금으로 하면 안 돼. 출신 성분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장기 부채였는데 유동성이 생겼어요 라는 이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얘는 결산일에 나오면 항상 차변의 장기차, 대변의 유동성 하고 똑같아요. 분계가. 항상 얘가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요. 지금은 없지만 아차 거래처 걸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과정까지 해서 거래로 살펴보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해볼게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은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 현금이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과 다르다 할 때 넘치면 과해요. 작으면 부족해요. 합쳐진 금액 임시계정입니다. 가볼게요. 현금에 장부상 잔액은 50만원인데 실제 잔액은 45만원이래요. 이게 뭐냐? 5만원어치의 부족액이 발견된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디에 맞출 것이냐? 큰 금액에 맞출래? 작은 금액에 맞출래?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실제 잔액한테 맞춰야 해요. 실제 잔액한테. 실제 잔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45만원에 맞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프로그램상은 50만원인데 45만원이 되게 해. 그러면 현금을 줄여? 줄이려면 현금을 어디로 보내? 대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현금 자리 잡는 거 요게 헷갈려요. 현금을 내보내서 줄여. 그럼 장부상 잔액도 5만원이 줄어요. 그럼 왜 나가는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그때 바로 분개하지 않아서 지금 까먹은 거예요. 그럴 때 현금 과부족 되게 바쁜데 누가 와서 주세요 해서 주긴 줬는데 내가 어디 썼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랬다가 하고 알았어요. 한 건이 아니군요. 아까 발생했던 현금 과부족 계정의 차변에 총 5만원이라는 잔액 중에 3만원의 원인을 밝혔대요. 임차료였대요. 그래서 차변 잔액의 원인을 알았다고 하면 대변에 없애줍니다. 차변에 있었던 거에 원인을 알았으니 대변에 없애주는 거예요. 대변에 얼마치? 일부이지만 3만원의 원인을 알았어요. 뭐래요? 임차료였대요. 임차료 3만원이었대요. 월세 지급했는데 분계를 깜빡 누락시켜서 그래서 요 중에 3만원어치의 원인은 임차료였다. 그걸 시간차로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자, 아직 현금 과부족 3만원만 밝혀냈고 2만원을 못 밝혀냈어요. 잔액이 2만원 남아있어요. 결산 시까지 현금 과부족의 차변 잔액, 차변에 있어요. 2만원의 원인이 판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지금 현금을 어디다 쓰고는 현금 과부족 처리해 두었는데 원인을 끝까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이것도 참 헷갈리는데요. 힌트는 뭐냐면 단서는 현금 과부족의 차변 잔액이래. 그럼 차변에 잔액이 있다고? 그럼 대변에 없애줘야지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가 비었나 보면 차변이 비었어요. 차변이 비면 비용, 대변이 비면 수익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차변엔 뭐라고 하냐면 잡손실 2만원 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3개가 3단계가 시리즈예요. 발견했을 때, 일부 알아냈을 때, 결산일까지도 모르겠을 때. 자, 그럼 56, 57, 58번도 그렇게 이야기가 풀어져요. 현금의 장부상 잔액은 40만원인데 실제로는 45만원이더라. 그럼 내가 집어가면 안 되고, 그죠? 실제 잔액만큼으로 되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40만원인데 45가 되게 해. 현금을 늘리려면 어디에? 차변에 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5만원 늘었어요.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들어왔지? 하고 이거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임시로 넣어두었다가 현금 잔액을 맞춰줬어요. 그런데 알아냈어요. 현금 과부족 계정의 잔액, 대변에 있는 잔액 중 3만원의 원인은 알아냈는데 이자 받은 거였더라고요. 뭐 빌려준 돈 있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대변 잔액을 알았다면 차변에 없애줍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에 3만원의 원인 알았어요. 왜요? 수익. 이자 수익이 발생했었더라고요. 라고 하고, 그래도 아직 5만원에서 3만원만 밝혀냈으니까 5만원의 잔액이 2만원이라고 대변에 남아있어요. 결산 시까지 현금 과부족 대변의 잔액 2만원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 외의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대변 잔액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걸 지금 정산해야 된다. 그럼 차변에 없애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현금이 많은데 원인을 모르겠을 때 현금 느려.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처리했다가 알아내면 털어주고, 끝까지 모르겠어도 얘는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털어주고 잡이익이라는 분계를 해줍니다. 자, 59, 60은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요. 얘는 뭐냐? 결산일 현재 현금의 장부상 잔액은 50만원이고 실제 잔액은 44만원인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까 이 53이나 56처럼 원인을 모르겠어요 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결산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결산일인데, 자 봅시다. 현금의 장부상엔 50이고 실제로 44다. 6만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만큼 내려줘야 되죠. 그죠? 6만원어치 현금을 줄이려면 내보내 현금 6만원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기중이라면 여기 현금 과부족해요 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오늘은 결산일, 있는 현금 과부족도 없애줘야 되는 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차변에 잡손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일에는 현금 과부족이 등장하면 안 돼요. 있는 것도 감소시켜야 되는 날이니까 바로 잡손실. 여긴 그렇다면 결산일이고 실제로는 48만원, 3만원이 더 많아. 3만원을 느리려면 차변에 현금 3만원, 대변에는 바로 잡이익 3만원 요렇게 하는 날이에요. 요거는 결산일날 현금이 맞지 않은 걸 발견했을 때, 얘들은 기중에 발생한 거, 알아낸 거, 그까지 모르겠을 때, 원래 현금 과부족이 있는데 모르겠을 때였고, 얘들도 마찬가지. 근데 얘들은 오늘 알아냈을 때인 거예요. 오늘 잔액이 다른 걸 알았을 때예요. 그럴 땐 잡이익, 잡손실 바로 처리해요.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 용지 1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산 처리 똑같은데 비용 처리가 달라요. 일단은 대변의 현금은 똑같아요. 현금 10만원 나가요. 여기도 현금 10만원 나가요가 맞고요. 왜 나갔나요? 해서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던가 비용이 발생하던가 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산 처리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사용지의 자산은 소모품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비용 처리해 그러면 소모품비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아무거나. 여기까지 오늘은 요 1단계까지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문제는 결산이에요. 결산이 정말 헷갈리거든요. 자, 결산일이 되었어요. 12월 31일이 되어서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분개한 저 내용 중에서 소모품이라는 건 뭐냐면 나 안 쓰고 가지고 있는 복사용지 10만원어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진짜 한 장도 안 썼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쓰려고 사왔기 때문에 일부 썼겠죠. 일부 쓰고 일부 남았다 뭐 이런 거. 아무튼 다 그대로 있으면 결산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중에 썼으면 남아있는 금액이 줄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 소모품 중에 3만원어치 썼대요. 구입 시 소모품이란 자산 처리했었단다. 이렇게. 자, 그래. 그러면 이 소모품이라는 계정에는 얼마로 보고되어야 할까요? 3만원어치 썼으니까 안 쓰고 있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자, 요렇게 대변에 내보내주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자, 4월 때 소모품 처리했는데 결산일날 보니까 3만원어치 썼더라. 그래,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에는 7만원이 있다고 보고해야겠는걸 해야 되겠죠. 안 쓰고 있는 소모품 7만원어치 있어요 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대변에 3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자산 감소.
3만원을 빼주는 이유는 뭐냐 하고 차변에 쓰는데 왜 빼주고 있냐면 썼거든요 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 B 하고 비용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소모품은 감소시켜 주고요. 그럼 소모품은 10만원 처음 증가했다가 결산일날 썼는 만큼 사용한 만큼 대변에 줄여서 잔액이 보고되게 하고, 소모품 썼으면 어떻게 되나? 썼어? 그럼 비용이야 하고 이 두 개가 얘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보고되고 얘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 소모품이란 자산 처리했는데 진짜 안 쓰고 그대로 다 했으면 분개 없음. 결산일날. 문제는 썼다? 썼어? 그럼 쓴 만큼 빼. 그리고는 썼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분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 대변에 소모품 내보낼게요. 3만원이요. 왜요? 사용했거든요. 요렇게 처리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90번. 이번에는 비용 처리하랬어요. 그럼 비용?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 이거는 이제 진짜 사오는 날 사오자마자 썼다고 분개를 한 거예요. 쓰려고 사긴 했지만 사오자마자 다 썼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다 썼으면 결산일날 아무 분개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니까 안 쓰고 남은 게 7만원어치나 있대요. 미사용액 안 쓰고 있는 거. 그럼 쓴 건 얼마치라는 거예요? 3만원어치 썼다는 거죠. 그러면 썼다라는 소모품 B는 3만원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소모품 B는요 3만원으로 보고되어야 해요. 그러면 얼마를 빼주냐? 7만원이라는 소모품 B를 대변에 빼는 거예요. 왜 대변에 소모품 B를 7만원 빼나요? 하면 남았거든요. 소모품 안 쓰고 있었거든요. 남았어요. 라는 자산 증가, 비용 감소. 그래서 소모품 B는 결국 최종적으로 3만원이 되게 하고 소모품은 7만원이 되게 합니다. 남은 만큼은 소모품, 쓴 거만큼은 소모품 B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올 땐 뭐라 처리해도 상관없는데 결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건 이렇게 했다가 결산일날 이렇게 했건 장부상에 똑같은 금액이 반영돼요. 해볼게요. 소모품 B 좀 뺄게요. 7만원을요. 왜요? 안 쓰고 남았거든요. 7만원 하면 보세요. 소모품은 7만원. 얘는 10만원 증가했지만 3만원 증가해서 7만원의 잔액 보고되고 얘는 7만원이 처음 증가시켰어요. 똑같고요. 두 회사가. 그 다음 소모품 B는 이때 처음 발생시켰어요. 이 회사는 사올 때 분개했다가 안 쓴 만큼 뺐어요. 결국 똑같이 장부에 보고된다. 이렇게 둘이 처리해도 소모품 7만원. 이렇게 처리해도 소모품 7만원.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다가 어떻게 결산할 건지는 사올 때 차변에 뭐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소모품 처리했는데 썼는 게 있어. 그러면 소모품 B 등장하고 소모품 B라고 썼다고 처리했는데 남은 게 있어. 그럼 소모품 증가하고 그래서 차변이 반대 계정이 돼요. 품이면 B가 등장하고 B면 품이 등장하고 문제는 뒤에 따라오는 금액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소모품 B를 분개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서 분개하고 소모품을 분개하는 중이라면 안 쓰고 있는 미사용 금액을 계산하고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할 때 또 조회도 하고 분개도 하고 또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제 주식의 마지막 거래 77. 결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 나무가 발행한 주식 100주 액면가 필요 없고 내가 6,000원에 사와서 기록해 두었던. 자, 그러면 100주 곱하기 6,000원이니까 60만원어치가 이미 분개되어 있어요. 그죠? 분개되어 있는데 결산을 현재 62만원이 되게 하라. 자, 요거는 결산일날 하는 거예요. 결산일날 주식을 평가한다 라고 해요. 평가는 주로 결산일날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내가 1차적으로 사왔어요. 뭐라고 사왔어요? 별 말씀이 없군요. 여기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라고 갈게요. 그걸 깔고 갈게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사왔어요. 얼마치요? 60만원어치요.
대변은 블라블라 뭐 주고 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2월 31일 결산일 날 얼마가 되었냐면 62만원이 되었대요. 총 62만원이 되라.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60만원으로 이미 분개를 해 두었는데 외부에 보고할 때는 단기매매증권이 총 62만원이 되게 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주가로 맞춰줘야 해요.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이 다음과 같아요 라는 장부기 때문에 내가 60만원에 사왔다고 그 기록만 한번 한 후 쭉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에도 60만원으로 보고돼요. 얼마로 보고되어야 하는데 62만원으로 보고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60만원에 사왔는데 그게 지금 2만원어치밖에 안 된다. 완전 종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60만원에 사왔어. 우길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2만원이 되게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줄여야 되듯이 느리기도 해요. 주식은요. 그날의 시세로 맞춰서 그래서 주가와 환율은 그날의 기준으로 해주는데 62만원이 되게 할 거지 지금 62만원어치 증가하라는 건 아니에요. 증가시키면 안 돼요. 이미 60만원이 있으니까 오늘 결산일 오늘은 2만원어치만 증가를 시켜요. 누구를? 단기매매 증권을요. 하고 차변에. 그래서 기존에 사올 때 금액과 오늘 2만원어치 올려줌으로써 총 62만원이 되게 해서 보고해.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가는 이유 수익입니다. 단기매매 증권이 증가하는 이유 수익. 대변이 비었으니 수익. 이때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가요. 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올라요. 얼마치? 2만원어치요. 왜요? 이번에는요,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더니 이익이 났어요. 내다 팔면서 이익이 난 게 아니에요. 결산일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매입한 금액보다 현재 공정가액이 더 높아졌더라. 그럼 그 다음 그 이유를 대변에 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내가 사올 때는 6,000원 곱하기 100주였는데 이렇게 단기매매증권이 2만원어치 늘어나면 금액은 2만원어치 늘어서 총 62만원이 되고 주식은 여전히 100주예요. 다시 말하면 평가해서 이익이 났을 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을 2만원어치 증가시키면 이 다음에 얘를 한 주당 금액은 6,2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튿날 6,100원에 팔았다고 하면 이건 처분 이익이 아니라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2만원어치 늘렸으니까 총 주식은 62만원어치고 주식 수는 100주니까 주당 단가가 6,200원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주당 단가가 6,200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튿날 6,100원에 팔면 처분 손실입니다. 금액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주당 단가도 올라가요. 이러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자, 78번. 야, 나중에 문제 더 풀면서 할 테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면 요거 늘려주는 것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6,100원에 파는 건 일단 버리세요. 그러면 자, 78번. 결산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 마중에 발행 주식 액면가 필요 없고 장부가 35만원. 내가 35만원에 사왔는데 오늘 결산일 현재 주가는 32만원이더라. 그러면 32만원으로 보고해야 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 이미 35만원이 있는데 32만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을 내보내요. 얼마치? 3만원어치 내보내면 차변에 35만원에서 3만원이 줄어들은 3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보고되고 그럼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내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이 났어요.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얼마요? 3만원이요. 이렇게 에쿠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주당 주가도 내려가야 해요. 몇 주라는 게 없어서 지금 그 계산은 어렵지만 자, 그 다음 79번 결산일 현재 주식이라고 한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진 않겠죠. 여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걸 평가해봐 그랬어요. 그러면 A사는 플러스 50만원 증가시켜요. B사는 플러스 30만원 증가했어요. 주가가 올랐어요. C사는 내렸어요. 마이너스 20만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해서 60만원어치 증가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만원어치 늘어요. 왜요? 증권을 평가했더니 이익이 났어요 하고 한 번에 하려고요. 한 번에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따로 평가이익, 평가손실 계속 그렇게 잡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어갈게요. 7-11 대손이 났어요. 대손은 처음에 재무상태표상 계정 쭉 학습할 때 대손이 뭐냐 한마디로 떼인 거 요렇게까지만 이해해 달라고 했죠. 기억해 달라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예요. 대손에 대해서는 3단계로 이야기가 흘러요. 결산일날 대손을 설정하고 이듬해가 되었는데 진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떼었을 때 어떻게 하나? 이전에 충당금을 설정해 두었는데 그 충당금 잔액이 충분히 있으면 그걸로 꺼내 쓰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그 다음 회수했어요. 아우 어렵게 대손 처리했는데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처리했든 얘만 처리했든 둘 다 처리했든 얘만 처리했든 전부 대손 충당금을 되돌려줘.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소린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61번 기말에 결산 시 외상매출금의 잔액 600만원에 대해서 1%만큼 대손을 예상하세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손율 추정 방법 중에 채권의 잔액에 비례해서 라고 해서 채권잔액 비율법이라고 하고요. 연령분석법은 뭐냐면 오래된 채권일수록 떼일 확률이 높아요 라고 해서 얼마나 되었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대손율을 이렇게 높게 잡거나 낮게 잡거나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잔액에 비례해서 라는 부분이 주로 나와요. 다시 오늘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봤더니 외상매출금 수금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잔액이 600만원이 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만큼은 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600만원, 6만원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표인데요. 보고할 때 물론 보고용에는 제출용에는 얘들을 합쳐서 하지만 우린 지금 관리용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보여요. 외상매출금 5억 7,525만원 있다고 할 때 우리 회사는 1% 대손을 예상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같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를 보는 사람들은 575250으로 해석하지 말고 569497-500으로 해석하세요. 이만큼은 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고 같이 보고를 하면 장부상에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 그냥 이렇게 다 이 금액으로 보고하지. 그럴 때 왜 그러냐? 진짜 뗀 거 아니니까. 대손율이 높긴 하지만 진짜 대손이 난 건 아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차감해서 보고하진 않는 거예요. 해석은 하되 안 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제출용에는 매출 채권이란 금액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해요. 이렇게 1%. 자, 가볼게요. 자, 1%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목표액을 6만원으로 잡았대요. 1%니까 6만원이 되게 할 건데 그러려면 그 전에 설정 전에 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을 때 4만원이 이미 있다. 그러면 6만원이 되게 할 건데 4만원이 있어? 그럼 2만원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외상 매출금을 차감하는 성격인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킬 거거든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 계정이지만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1을 하고 있는 거. 차감적 성격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증가하지 않고 대변에서 증가해요. 마치 부채처럼. 그렇지만 부채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자산이긴 한데 차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로 증가해요. 대손 충당금 증가해요. 2만원. 이렇게요. 자산 계정이지만 마이너스 계정이라서 대변 증가, 차변
감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 좀 어렵죠. 지금 처음이라 그죠? 원래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지만 얘는 차감적 성격이라 대변에서 증가한다. 그럼 기존의 대변에 있었던 금액과 함께 증가해서 6만원이 돼요. 이렇게 해서 총 대손 충당금은 6만원이 되었고, 그럼 그때 차변을 뭐라 하나?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떼일 때를 대비해서. 그때 이름이 대손에 관련된 비용의 이름은 대손상각비입니다. 요렇게 비용 처리해서 충당금에 쟁여놔요. 그럼 얘가 증가할수록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은 감소하는 거죠. 평가 금액이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하나도 없다. 내가 대손 충당금을 6만원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6만원 다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차변은 대손상각비 하고 비용 처리합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6만원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6만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둔게 없음.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미 충당금 잔액이 8만원이 있어요. 내 목표액은 6만원인데 8만원이 있어? 충분하게 있는걸? 그럼 붕괴 없음.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보세요. 매출 채권이 이만큼 있는데 충당금이 넘치게 있어. 뭐 800만원, 900만원 넘치게 있어. 냅도 충분해. 좋아.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얘가 커질수록 관리용에 갈까요? 얘가 커질수록 회수할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의 금액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얘가 넘치면 충분해. 좋아. 이게 아닌 거예요. 얘는 딱 우리의 설정액만큼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면 오히려 쳐내서라도 그 금액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액이 되게 해야 해요. 그래서 되려 2만원을 꺼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당금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니까 대손 충당금 꺼내요. 2만원 하고 줄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대변에 6만원이 되게 해야 해요. 그 다음 부족할 때 보충할 때는 비용 처리했는데 넘쳐서 꺼낼 땐 뭐냐? 수익이에요. 그 수익의 이름은 대손 충당금 넘쳐서 꺼냈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사연이 깊은데요. 얘는 원래는 영업 외 수익이었어요. 영업 외 수익. 자, 손익계산서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여기가 어느 회사의 손익계산서인데 이 구분을 좀 보고 가려고 해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수익 두 가지. 영업수익, 영업 외수익, 그 다음 비용은 첫 번째 비용은 제일 먼저 차감하는 게 원가, 그 다음 차감하는 게 판관비, 그 다음 차감하는 게 영업의 비용, 마지막으로 빼는 게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뺄 거 다 뺀 게 당기순이익. 수익은 두 가지가 있고 비용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구분해서 계산하시오 해서 각종 이익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 지금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대손 충당금 환입은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얘는 아니니까. 그래서 수익은 수익인데 여기에 가기는 무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손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할 때는 그 비용은 여기 있거든요. 판관비.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채워줄 때 쓰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이라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데 넘쳐서 꺼내는 수익인 대손충당금 환입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을 때는 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등급이고 비용과 같은 개념에서 비용과 수익의 차이일 뿐인데 영업이익에 반영이 안 돼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해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수익을 영업이익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1, 2, 3, 4 중에 어디인가 넣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니고 그죠? 매출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에 넣지 하다가 여기에 넣기로 했어요. 같은 대손상각비가 있는 그 범주에. 그런데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인데 어떻게 수익이 비용 자리에 가요? 라고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대손충당금 환입은 엄연한 수익 계정이었지만 영업이익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판관비 범주로 오되 차감적 계정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다시 반복해서 듣더라도 지금 이 손익계산서 화면도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찍으셔서 이동할 때마다 자꾸 들여다보시면서 순서, 구분 계산하는 순서도 학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10번까지 가는 경로 이거 쭉 하고 1번에 뭐, 2번에 뭐 하고 외우셔야 해요. 그 다음 대손충당금 환입 설명하다가 이까지 왔죠. 대손충당금 환입은 원래는 영업 외수익이었는데 의도는 영업이익에 반영하기 위해서 판관비로 넣었다. 근데 수익이 비용에 가서 빼면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관비의 차감적 계정으로 갔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하면 판관비가 줄어요. 줄어서 이익이 늘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의 효과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대손충당금 사연이 이렇게 좀 구구절절해요. 자, ESC 나갈게요. 자, 어쨌든 이런 사연은 그렇고 대손충당금은 무조건 목표액이 되게 하라. 부족하면 비용 처리하고 넘치면 판관비의 마이너스 계정인 대손충당금 환입 처리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외상 매출금만 떼일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바드러움이나 대여금 또는 뭐 선수금, 미수금 이런 것도 떼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 해보려고요. 기말 결산할 때 110번 코드를 쓰는 바드러움 잔액이 200만원이 있대요. 200만원이 지금 만기가 되지 않아서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바드러움에 대해서는 2%만큼 대손을 예상한대요. 2%가 되게 하라. 그럼 200만원에 대한 2%면 4만원이 되게 하라는 건데 4만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보는 거예요. 3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만원어치만 증가시켜주면 되죠. 증가는 어디서? 대변에서 자산을 줄이는 일을 할 거니까 만원 느려요. 근데 그때는요. 110번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을 써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몇 번이었냐면 108번 외상매출금이거든요. 그럼 얘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몇 번을 쓰냐면 109번을 쓰면 됩니다. 이건 실무할 때 대손충당금 넣겠다고 대손하고 엔터를 탁 치면 대손충당금이 쫙 하고 뜨거든요. 그때 그 다음 번호를 쓰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자, 그때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의 비용 이름은 대손상각비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엔 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역시 대여금에 대한 채권, 대여금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1% 예상하래요. 그러면 1000만원이면 10만원이 되게 하라 라는 거죠. 10만원이 되게 하라. 근데 이미 3만원이 있다. 그래,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늘려 얼마? 7만원을 늘려. 그때 대손충당금은 114번의 다음 번호인 115번을 쓰면 되고 그럼 이제 그때 차변은 뭐냐?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돼요. 이지만 이럴 거면 왜 다르다고 하겠어요. 그죠? 얘는 그냥 하면 안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여야 해요. 어머 무슨 차이지? 매출채권 제가 재무상태표상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매출채권이라고 했죠. 매출채권이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같은 주된 상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 한다. 얘들은 기타 채권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 두 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해요. 이 둘의 차이는 얘들은 판관비, 얘도 그죠? 판관비, 얘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려고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라서 얘들은 나중에 당기순이익에는 반영되지만 영업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다시 손익계산서 들여다볼까요? 자, 왔어요. 여기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관비 범주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라서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게 함이에요.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에 들어있다. 이런 구분, 비용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만 여기 있고요. 물론 대손충당금 환입도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 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수정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손익계산서 작성 규칙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때 되면 할게요 하고 지나갔던 부분 중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대손을 기 말에 가서 설정을 할 때 대손상각비라고 비용을 처리하죠. 이 비용을 왜 지금 하냐? 그냥 내년이나 언제나 대손이 났을 때 대손상각비 처리하든 해서 그때 떼었다고 마이너스 시키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결산일 날 힘들게 미리 추정을 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그때 잡니? 라는 거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해서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익이 발생한 그 해에 비용 처리하려고. 왜? 보세요. 매출은 올해 발생했어요. 그 매출 발생할 때 외상 매출 받으러움 하고 발생했는데 그게 내년에 대손이 났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은 올해 잡히고 그게 대한 대손이 나서 비용 처리는 내년에 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맞지 않죠. 그래서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죠.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매출이 일어난 그 해에 대손상각비라고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비용을 처리할 때 그 수익이 발생한 그 해에 추정 가능한 한 비용 처리해. 그건 거예요. 결산 1, 2로 취득원가가 500만원인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래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하래요. 정액법 나오는 게 제일 쉬워요. 단 내용연수 조건이 있어야 되죠. 10년 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이 0이 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00만원을 0이 되게 해. 그럼 벌써 머릿속에 금액 나왔죠. 그죠? 50만원씩 하면 되겠군. 연 1회고 간접법이야. 간접법이라는 것은 대변에 건물, 차량 운반구 나가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신 들어가는 것을 간접법이라 하고 연 1회라는 건 50만원을 한 번에 감가상각 하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연 2회면 25만원씩 6월 말에 한 번, 12월 말에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다. 뭐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자, 대변에 건물이 나가는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는 걸 간접법이라고 했고 매년 얼마씩? 그래요. 50만원어치 감가상각해요 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차변에 뭐 처리한다? 감가상각에 관련된 비용의 이름은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50만원.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취득가액을 내용 연수 동안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비용으로 대체시킨다고 하지만 결국 금액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 다음 2012년에 취득한 취득원가 110만원짜리 트럭에 대해서 2013년 결산일날 2년차죠. 2년차 두 번째 해 결산일에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해. 정보가 더 필요해요. 110만원 주고 사왔는데 4년 후에 10만원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연수합계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10만원 빼기 10만원 즉 감가상각할 금액은 100만원이고 4년이니까 자 100만원 곱하기 4에서 1까지 더한 거 분의 첫 해였다면 4였겠지만 지금은 몇 년차? 2년차니까 3만큼 상각하겠죠. 이제 그 다음 해는 2년, 2, 1 이렇게 생각해 나가겠죠. 매년 4, 3, 2, 1로. 그래서 올해는 2년차니까 여기 10분의 3, 100만원에 10분의 3이니까 30만원. 자, 30만원어치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시켜요. 작년에 40만원 했을 거예요. 그럼 2분계를 하고 나면 총 70만원이 쌓여 있어요. 여기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30만원. 그래서 분계는 똑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 자, 117 전기말 얘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무형자산입니다. 여기는 유형이었고요. 무형입니다. 지금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 200만원은
5년 동안 삼각하며 2011년도부터 삼각하였다. 2014년도 말 무형자산을 분기하라. 삼각하라. 직접법으로 삼각하라. 그래서 얘는 직접법이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직접 삼각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대변해 나가라는 거예요. 얘들은 건물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형태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법으로 하는 거고 얘들은 직접 삼각해요. 개발비하고 대변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생각을 잘해야 해요. 별말 없으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5년 동안 삼각한다고 해서 5로 나누면 안 돼요. 그거는 간접법이고요. 직접법이라는 것은 얘가 2011년부터 삼각했다는 건 2011년도에 사왔다는 거죠. 2011년도에 사와서 그해 12월 31일 날 대변에 개발비하고 나갔고 12년도에도 개발비하고 나갔고 13년도에도 개발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14년 차인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사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에 3번 빼고 남은 게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 직접법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총 앞으로 몇 번만 더 삼각하면 된다? 2014, 2015. 즉 2번만 삼각하면 된다. 지금 남아있는 이 개발비를 2번만 더 내보내면 된다. 즉 200만 원을 전체 기간인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3번을 뺐으니 2번만 더 빼면 돼 라고 2로 나누라는 거예요. 200만 원 나누기 2. 남아있는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직접법이란 대변에 내보내고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그럼 추측하건대 얘는 총 500만 원이었었다는 거죠. 그걸 매년 100만 원씩 3번 뺐고 이제 한 번 더, 2번 더 해서 총 2번 더 빼면 된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삼각합니다. 100만 원 나가요. 이렇게. 100만 원 나가면 이제 올해 재무상태표에 이 개발비는 얼마로 남아있냐면 100만 원. 100만 원 남아서 4번 뺐으니까. 자, 차변에는 무형자산 삼각비 뭐 이런 거 떠요. 계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금액이 중요해요. 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